인도네시아가 다시 KF-21을 구매하려 한국과 수정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자카르타 인도디펜스 2025 현장에서 양국 국방당국은 분담금 삭감과 48대 인도 조건 등을 담은 수정 협정을 체결해 9년 가까이 흔들리던 공동개발을 공식적으로 재가동했습니다. 반면 같은 전시장에서 인도네시아는 터키와 칸 전투기 48대를 100억 달러에 들여오겠다는 양해각서에도 서명했지만 서명 주체가 장관급이고 계약서는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한국의 구애를 더욱 강하게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결국 기술 운용비 일정이라는 냉혹한 실리를 따라 움직였고, 터키는 초기 프로토타입만 존재하는 칸을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KF-21 협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이 다시 메인 무대에 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6천억 원 분담금으로 축소된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며 프로젝트 지속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분담 비율은 초기 20%에서 3.3%로 내려갔지만 지분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참여가 유지돼야 공동 생산 라인이 굴러가고 인도네시아 수출 호혜 관계가 계속됩니다. 계약 문구가 실체를 말합니다. 이번 수정 협정에는 잔여 분담금을 2034년까지 11회 분할 납부하고 납부 지연 시 KF-21 최종 인도 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액한다는 페널티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즉, 돈 없으면 기체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조목조목 박아 넣어 과거 5천억 원 체납 사태를 반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금은 줄었지만 생산 파이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카이와 PTEI가 같은 행사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서를 따로 교환해 인도네시아는 우측 동체와 보조 연료 탱크 그리고 팔론 등 20% 이상 부품을 현지 생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연간 4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항공제조 생태계를 열어주고 3천여 직종을 직간접 고용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칸 MOU는 숫자만 요란했습니다. 48대 100억 달러, 또 2028년 초도 인도라는 수치는 화려하지만 서명 당사자가 국방부 장관과 방산청장 수준이라 국회 동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F110G 129 엔진을 탑재한 시제기는 항전 장비와 IRST가 들어가지 않은 비행 검증기 한 대뿐이며 2호기는 아직 동체 조립 중입니다. 반면 한국과 기술 성숙도 격차가 가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KF-21은 2025년 6월 기준 1100회의 시험 비행을 마쳤고, 여기에 더해 그 어렵다는 최고마하 1.8의 속도에서 고도 4만 피트 운용 한계 검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급유와 AIM-2000 발사, 또 레이더 지표 모드 시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칸은 총 3회 비행으로 최대 마하 0.8 속도에 고도 8,000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요구되는 2,000회 내외 비행을 감안할 때 칸은 최소 7년의 추가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양쪽을 동시에 잡았을까요? 답은 살라미 전술과 내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신흥방상기업 ALMO는 터키와 드론과 대한미사일 현지 생산 합작을 맺으며 정치권과 긴밀해졌습니다. 또 정부는 ALMO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칸 MOU를 통해 터키 기술 이전 서약을 끌어냈고, 이를 반대로 한국에게는 KF-21 협상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재정 현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165.2조 루피아, 미화 106억 달러 수준으로 제한됐고, 이 가운데 42%가 신규 도입 예산으로 묶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라팔 42대 81억 달러, 스코르펜 잠수함 2척 16억 달러 몫이 빠져나갑니다. 또 F-15EX 24대 80억 달러, 젠텐 패키지 저가 제한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황이라 예산 퍼즐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칸 양산분까지 일괄 집행하기엔 재정 여력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또한 칸 프로젝트도 불확실성이 겹겹입니다. 첫 비행이 2024년 2월, 두 번째가 그해 5월, 총 비행 3회 고도 1만 피트에 마하 0.8 기록이 전부입니다. 터키 방산청은 2026년 양산 전환 시험, 2029년 IOC를 공언했지만 CJ2호기가 아직 동체 조립 단계라는 점에서 일정 준수 확률은 낮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인니 MOU에 적시된 48대 100억 달러는 대당 2억 800만 달러 선으로 KF-21 1억 1000만 달러 대비 2배가량 높습니다. 엔진 역시 미제 F110 블록 132에 100% 의존의 국외 수출 허가가 필수라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KF-21 참여 유지라는 실익을 챙기면서도 터키 이슬람 연대 이미지를 내세워 국내 정치적 점수를 따냈지만 앞으로 싸질러 놓은 똥을 처리하기 위해선 사면촉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이 때문에 개발 현장은 한층 바빠졌습니다. 카이는 2026년 1분기에 1차 양산형 20대를 한국 공군에 인도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용 조립 라인을 순차 가동하게 생겼습니다. 총 48대 가운데 16대를 완제품으로 32대를 반조립 방식으로 공급해 2031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일정표가 새로 제시됐습니다. 초기 계획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자금 흐름도 안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7월 31일까지 1차 납부분 9천억 루피아를 지급하고 이후 매분기 1,300억 루피아씩 상환합니다. 지급 지연 시에는 이자율 리보이 %를 가산하기로 명문화했습니다. 한편 터키는 칸 양산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사우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과 후속 MOU를 추진 중이지만 모두 조건부 투자 형태로 현금 흐름이 불확실합니다. 양산 1호기 착수 시점을 2027년으로 못 박았지만 신규 파트너 자금이 미확보되면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터키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국 방산세 일주 관점에서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 성숙도와 공급망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계약 우위가 결국 성사율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또 상대국의 정치산업적 내부 수요를 존중하면서도 핵심 가치는 숫자로 명문화해야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운 인도네시아이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KF-21의 향후 시장도 낙관적으로 변화될 예정인데요. KF-21은 2028년 블록2부터 내부 무장창과 IRST를 적용해 5.5세대급으로 올라서며 수출 단가 1억 1000만 달러 선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칸이 동일 시기에 완성되더라도 터키는 엔진 개발과 항전 자립 여부에 따라 1억 4천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KF-21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엔진 자립 로드맵도 속도를 내게 생겼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판버러 에어쇼에서 22,000파운드급 핵심 시험용 가압계통을 공개했고 올해 4월에는 28,500파운드 시추 시험까지 통과해 내년 2월 실물 점화 테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획대로면 2029년 KF-21 블록 3 이후 양산분부터 한국산 모듈 엔진이 단계적으로 투입돼 수출 시 ITAR 족소에도 대폭 느슨해집니다. 수출 지평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UAE 공군참모총장이 사천에서 직접 5호기를 체험 비행하며 5.5세대 파생형 공동연구 의향서를 교환했고 6월 말 폴란드 공군참모총장이 KF-21을 시승하며 F-35 보조 플랫폼 명목의 도입,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에선 필리핀과 태국이 FA-50 추가 구매 계약에서 차세대 교체기 옵션으로 KF-21을 명시했고 RTAF는 유지비 자료를 받은 뒤 평가단 파견을 예고했습니다. 향후 로드맵도 확실합니다. 블록2는 2028년부터 내부 무장창, IRST, 스텔스 외피 개량을 넣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0.1제곱미터 아래로 낮출 예정이고 블록3는 2032년 AI 탑재 무인 편대 무인 드론과 링크-K 데이터 라이트를 묶어 무인 유인 복합 편대로 진화합니다. 이미 화성 시험장에서 무인기 2대 동시 제어 시험을 마쳤고 2027년 실사격추 연동 시험이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KF-21의 정량적인 자료 내용은 이러한데요. 카이가 공개한 1차 양산 계약서 기준 공시자료에 따르면 초기 20대 패키지의 순수 외화 지출은 14%, 국산 부품 조달이 86%입니다. F-35A 도입 시 외화 비중이 65%를 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단순 비교로 외화 유출을 2.6배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향후 블록별 업그레이드비까지 포함하면 총생애주기 절감액이 대당 3,200만 달러에 이른다는 내부 타당성 보고가 나왔습니다. 시험 비행 추이도 가파릅니다. 2022년 7월 비행 개시 이후 2023년 말 600회, 2024년 말 1000회, 2025년 6월 현재 1100회를 넘어섰습니다. 연평균 260회 페이스로 2026년 IOC 전까지
목표치 1,500회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입니다. 이는 라팔이 IOC 전 1,300여 회 F-35A가 1,700여 회였던 전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생산이 봉회돼 오르면 사천과 반둥합산연 24대 생산체계가 가동됩니다. 한국이 8대, 인도네시아가 4대씩 나눠 가져가는 구조로 PTI는 동체 패널 23개 품목에서 출발해 2030년 이후 전방동체 일부까지 확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 고용 인구가 6,000명까지 늘고 부품 국산화율이 인도네시아 기준 38%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눈에 보이는 전투기와 손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 중 실체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이번 KF-21 재계약은 한국 방위 사업의 미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공동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분담금 미납 문제, 기술 유출 논란 등 복잡한 악재를 이번 협상에서 모두 정리하며 확실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현지 생산 물량을 늘리고 세부 조건을 정밀하게 명문화하여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터키 칸이 내세운 숫자 위주의 화려한 제안은 결국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기술 성숙도와 투명성에서 우위를 점한 KF-21은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선택지가 되었고, 이는 다른 제3국 시장에서도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이 철저한 협상 관리와 정밀한 산업 전략으로 상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방산 외교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5월 22일 라팔 졸전 인니보람의 관심 급증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도입 계약을 통해 군사외교적 이득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가 제시한 금융지원과 유럽 기술협력은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팔이 국제교전에서 격추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체의 방어전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을 재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팔은 기본적으로 한 대당 1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 인프라를 추가하면 대당 1억 2천만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대에 하나와 약 1,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큰 금액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부담에 더해 라팔이 격추되었다는 보도가 인니 언론에 전해지자 인니 여론이 들끓었고 때문에 군 내부와 의회에서 대안 모색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관심을 두었던 보라매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지만 설계 초기부터 스텔스 개량 가능성을 열어둔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이 점이 라팔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국이 잠재 수요국으로 꼽힙니다. 그중 20%가량이 동남아와 중동, 남미 지역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니는 라팔 대신 보라매에 투자하여 자국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 동남아시아의 항공산업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개발 사업에서 노리는 숨은 이점이기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라매는 미국의 F414 엔진 기반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미 검증된 파워팩으로 유지보수 및 부품 수급이 원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팔의 M88 엔진 대비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반면 라팔에 장착된 RB2A4 레이더는 외산 기반이라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후 전력 개량을 위한 공동 개발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도입 계약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계약 일부를 축소하느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국제적 체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인니의회와 군사 전문가들은 라팔 대신 차라리 보라매에 더 투자하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인니 정부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칸 사업도 검토했지만 그쪽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35 도입을 희망했으나 미국이 쉽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5세대급 능력을 장차 확보할 4.5세대 전투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팔도 스텔스 처리가 일부 적용되었지만 완전한 내부 무장창 구조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만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 개발 비화에 따르면 보라매는 기수부와 동체하단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도 시제기 단계부터 램 채택을 고민했습니다. 해외 방산업체와 극비리에 협력한 끝에 프로토타입 램 도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기존 4세대 기체들이 최소 10년 넘게 걸려야 할 연구를 한층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점이 인니 입장에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연구를 통해 보라매가 부분 스텔스 기능을 넘어서 향후 가시선박 교전에서 유리한 형상을 갖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전투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니 공군 지휘부가 만약 라팔을 추가로 들여온다면 기체 운용에 있어 엔진부터 항전 장비, 무장 체계까지 전부 프랑스 의존도가 커집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 제재나 정치적 이슈가 불거졌을 때 대체 수단이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라매는 한국이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필요시 인니가 항공산업 독립성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인니가 중시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5세대 기체 F-35를 구매하기에는 외교적, 재정적 허들이 큽니다. 따라서 보라매 같은 중형급 플랫폼을 중심으로 서서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다는 선택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스웨덴의 그리펜 NG도 처음에는 4세대 전투기였지만 지속적 개량을 거쳐 전자전 항전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라매도 이와 비슷한 발전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이미 수출 경험을 가진 항공기인 TE-50 계열을 동남아 여러 국가에 판매해왔다는 사실도 인니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니는 이전에도 잠수함 공동 개발, 경항공모함 건조 등의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보라매 프로젝트에 재합류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수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라매가 아직 양산 완료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력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니가 라팔과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지 않고 가능성 열어두기 전략을 쓰는 건 혹시라도 보라매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양면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라팔 도입을 전부 진행했다가는 인니 재정에 과부하가 걸리는 건 분명합니다. 프랑스 측에서 제시하는 금전적 조건이나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인니 언론이 캐나다가 보라매에 관심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마치 보라매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부각시키는 이유도 이와 연결됩니다. 다른 유력 수요국이 보라매를 검토한다면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입장도 간단치 않습니다.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가 재개되면 프로젝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출 판로가 열려 든든한 우군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나 지분 문제에 대해 지난번과 같은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보라매를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라팔보다 저렴하면서도 향후 스텔스 개량으로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자연히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보라매의 내부 무장창은 2발에서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블록2 또는 블록3 시점에서 완전한 내부 무장창이 구현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고려하면 2030년대 후반쯤 보라매는 사실상 스텔스 전투기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인니가 이 시점에 맞춰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동남아 최고 수준의 공군 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라매가 완성도 높게 양산되고 실전 배치돼야 한국 항공산업이 세계적 신뢰를 얻었다라는 확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니도 이를 지켜보며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라팔 격추 소문과 F-15EX의 대형 RCS 우려가 겹치면서 인니 내부 분위기가 한국산 전투기에 좀 더 유리하게 기울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지 언론도 연일 보라매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전투기를 원하는 인니로서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전력 강화 사업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라팔도 훌륭한 기체지만 공동개발 기술 이전 면에서 제한이 많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보라매가 재부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니가 원하는 것을 가장 적절히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기술 협력, 그리고 미래 스텔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란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셈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라팔 계약을 축소하고 보라매 쪽에 더 비중을 둔다면 동남아 무기시장 판대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도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선 보라매 양산 시점이 2026년 전후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제기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 인니가 원하는 일정에도 어느 정도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술 고도화에 있어 핵심이 될 램 소재와 복합재 설계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온 뒤 국내에서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인니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적지 않은 노하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라매와 라팔의 비교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슈라 하겠습니다. 인니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듯 보이는 건 그만큼 실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라팔 전투기가 보인 졸전 소문에 인도네시아가 발빠르게 반응한 건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가 걸린 문제이니 그들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충족해줄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의 기술적 성장 가능성이 큰 보라매가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개발 기술 이전이라는 부가이까지 따라붙으니 인니가 마다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물론 아직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니가 한국 보라매를 심각하게 재검토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항공산업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니 측은 라팔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양자 비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각 무기 체계가 가진 장단점을 파악해 최적의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라팔과 달리 보라매는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인니의 구체적 참여와 자금 지원이 더해지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니는 미래 공군 전력의 주춧돌을 마련하고 한국은 세계 시장에 보라매의 경쟁력을 각인시킬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니가 라팔 대신 보라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그들이 주권을 지키고 안보를 강화하려면 안정적인 무기 운영과 확장성이 필수적이라는 국방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검증된 4.5세대 플랫폼이면서도 5세대 진입을 모색하는 보라매가 인니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